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조선 전기의 사회 부분하고 조선 전기의 문화 부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특강은 49페이지와 50페이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평소보다 많은 것 같죠? 네, 양은 많은데 내용이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조선 전기의 사회 부분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요, 철저히 신분이 나눠져 있는 국가였어요. 우리 비대면 수업 때 아직 진도 안 나갔으려나? 가보개혁 곧 있으면 배우거나 아니면 최근에 배웠을 거예요.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되게 되죠. 네, 우리 그렇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신분제 국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분제가 구성이 되었는지. 먼저 조선이란 나라는 양천제로 구성이 되었다. 수능 특강 49페이지 조선의 신분제도 동그라미 1번 양천제 체크하도록 할게요. 양천제가 뭐냐면 신분이 양인하고 천민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 신분 구조가 양천제라고 한다. 자, 양인이 뭔지, 천민이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은 전세, 공납, 역.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네요. 전세는 조세라고도 한다고 했지? 전세, 공납, 역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다. 자, 과거 제도를 치를 수 있었던 계층이 바로 양인 계층이다. 자, 천민 계층 한번 보겠습니다. 최하위의 신분을 담당하였고 그리고 천역을 담당하였다. 하찮은 일들을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16세기가 되면 양인 계층이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반 계층, 중인 계층, 상민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양반이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양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인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별표 하나 칠까요? 중인? 네, 별표 하나 치고 선생님이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할게요. 그리고 상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천민은 그대로 지속이 돼요. 여기서 양반할 때 반, 상민할 때 상을 따서 반상제라고도 해요. 자, 양가로 이번에 신분질서의 확립,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있죠? 네, 그 부분에다가 반상제라고 적어볼까요? 신분질서의 확립 옆에. 네, 다시 정리할게요. 양천제였던 신분질서가 16세기가 되면 양인계층이 분화되면서 반상제가 되었다. 네, 이해됐나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과거를 통해서 선생님 뭐라고 했지? 과거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인 보도록 할게요. 중인, 기술관 안에 역관, 의관 이런 사람들을 기술관이라고 해요. 역관이 뭐냐면 번역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을 역관이라고 합니다. 의관은 오늘날의 의사와 같이 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의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향리, 우리 언제 배웠지? 지난 시간인가? 네, 수령의 일을 보좌하는 일을 하는 직책이 향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설이라는 직책은 관에서 약간 문서 정리 일을 하는 최하의 관직을 설이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계층들이 중인이라고 한다. 이런 전문 기술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계층을 중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있는 서얼의 별표 하나 칠까요? 네, 서얼 계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얼은 양반이 있는데 첩의 아들을 서얼이라고 해요. 선생님,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서자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서자가 서얼하고 같은 말인가요? 비슷한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다른 말입니다. 자, 서얼이 뭐냐면 서자와 얼자를 합친 말을 서얼이라고 합니다. 자, 수능 특강 서얼 부분에 빈 공간에 필기하도록 할까?
서얼은 서자와 얼자로 나눠진다. 자, 서자는 양반 남자와 그리고 이 양반, 중인, 상민, 양반의 첩이 양반, 중인, 상민에 해당하는 양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식을 서자라고 해요. 다시, 양반의 첫째 부인이 아니라 첩의 아들인데 양반, 중인, 상민, 양인이라고 있죠, 묶어서 양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서자라고 한다. 그리고 얼자라는 표현은 양반이 근데 첩이 천민이면 얼자예요. 그래서 양반의 첩의 자식을 다 묶어서 서얼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민 볼게요. 상민. 농업, 수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며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자, 그리고 밑에 줄 신량역천. 내용이 어렵죠? 말이 어렵지? 무슨 뜻인지 같이 볼게요. 신부는 양인인데 천역에 담당하는 계층들. 신부는 양인이에요. 근데 하는 일은 천민과 같은 일을 하고 그런 대우를 받았던 계층이 신량역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옆에 날개 부분에 신량역천 같이 한번 볼까요? 수군, 그리고 조례, 나장, 일수, 봉수꾼, 역졸, 조졸 등 힘든 일에 종사할 7부류를 그리고 칠반천역이라고도 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양반, 중인, 상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천민은 아까 배웠듯이 최하위 계층인데 천민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노비가 대다수 차지한다. 자, 노비 말고도요, 필기할까? 옆에다가 백정이라고 필기할게요. 백정. 일단 노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노비가 대다수 차지 옆에 컴마하고 필기하자. 백정. 백정이 무슨 계층이냐면, 백정이라는 사람들은 도사로 가축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정과 또 필기할까? 무당도 천민계층에 해당됐어요. 무당. 그리고 시장의 저작거리에서 광대춤을 추는 사람들, 그런 광대들도 천민에 해당했다. 무당, 광대. 자,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는 신분제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볼게.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진 양천제로 구성이 되는데 16세기가 되면 양인이 분화가 되면서 반상제가 된다. 반상제는 양반할 때 반, 상민할 때 상자를 따서 반상제라고 합니다. 반상제는 양반, 중인, 기술관, 향리, 서리, 서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중인이다. 자, 상민은 조세를 담당하고 그리고 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상민이라고 합니다. 천민은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노비였고 백정, 무당, 광대 같은 사람들도 천민이었다. 선생님이 하나 놓쳤어요. 자, 선생님이 서얼이 중요하다고 했지? 서얼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데 제한이 있었어. 우리 과거 시험 이전에 한번 언제 배웠지? 통치체제 배울 때 배웠나? 과거 시험이 문과, 잡과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었어. 서얼은 문과하고 잡과에만 응시할 수 있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중인 부분의 서얼 다시 한번 보자. 자,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자손인데 중인과 비슷한 신분 대우를 받았다. 양반의 자식인데 중인의 신분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옆에 문과 응시 금지라고 나와 있지? 옆에 거의 밑줄 치고 무과, 잡과는 응시가 가능하였다 라고 필기할게요. 자, 그리고 양반하고 중인은 양반하고 중인이 묶어서 지배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상민하고 천민이 묶어서
피지배 계층이었다. 지배를 당하는 계층이었다. 네. 그리고 천민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민의 두 번째 줄. 노비는 재산으로도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노비를 거래를 하는 식으로 매매도 가능됐다. 그리고 노비를 상속하고 증여하는 것도 가능했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 별표 하나 치자. 일반적으로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였다. 자, 일반적으로 부모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 이렇게 묶어서 별표 하나 칠까? 자, 이 말을 줄여서 필기 한번 해보자. 일천즉천이라고 해요. 자,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이 말이 일천즉천이다. 필기했나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나중에는요, 노비 중 어머니하고 아버지 중에 어머니가 양인에 해당하면 노비도 그 자식도 양인이 되는 그렇게 변화가 생겨. 근데 조선 전기에는 일천즉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노비였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신분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볼게요. 양가로 3번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서원과 향약,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었죠. 언제 공부했었죠? 맞아요. 살인 세력들이, 네 맞습니다, 사화를 겪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활할 수 있었다고 했었지. 자, 서원에 대해서 그럼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원, 살인이 주도로 설립하였다. 살인 동그라미 쳐볼까? 서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서년에 대한 제사, 동그라미 1번, 학문 연구 2번, 그리고 교육 담당, 교육 3번이라고 표시할게요. 네, 서원 선생님과 같이 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서원은, 자, 옆에 필기 하나 해보자. 백운동 서원 하나만 필기해볼까요? 최초로 만들어진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이다. 자, 만든 사람은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마 중종 시기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중종. 네, 다 적었나요? 바로 향약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향약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방에서 살인 세력들이 주도를 해서 지방에서 백성들끼리 서로가 지키는 약속, 향촌에서 지키는 약속을 줄여서 향약이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 향촌의 자치 규약, 이걸 줄여서 향약이라고 한다. 규약이자 그러한 조직들을 향약이라고 한다. 계속 볼게요. 풍습교화 1번, 그리고 질서유지 2번 하는데 담당을 하였다.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이런 거야. 서로 착하게 살자, 이런 약속도 있었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도와주자, 약간 이런 약속들을 향약이라고 해요. 묶어서. 네. 같이 지금까지 조선 전기의 사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신분제도도 공부했고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선 전기의 문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전기의 문화 중에 가장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큰 소리로 읽어볼까? 훈민정음, 별표 하나 치자.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 어떤 왕 때 만들었죠? 맞습니다. 세종 시기에 만들었던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 같이 한번 보자. 목적, 백성이 문자를 쉽게 익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란 말씀이 균기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훈민정음을 발표할 이유는
자, 우리나라 이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명나라와 조공 관계였어요. 그게 뭐냐면 명나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인데, 한자라는 중국의 문자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잖아. 그런데 훈민정음, 우리나라 한글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 왜냐면 중국에게 명나라에게 괜히 뭐랄까 하나의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명나라한테 밉보일 수 있는 행동이니까 만들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백성들도 글자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네, 다음으로 훈민정음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향약 또한 지방에서 향촌에서 지키는 약속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유교 윤리에 기반해서 만든 약속이거든. 이 향약을 백성들에게 말로 써도 전달이 되지만 글자를 써서도 이제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 데 활용이 되었다. 둘째, 하급관리의 행정실무에 이용이 되었다. 하급관리로서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서리라는 직책이 있었다. 자, 훈민정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3번 의의.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자를 갖게 되면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였다. 우리 스스로 우리 문자가 생겼다는 거에서 자긍심을 갖게 됐다. 자, 우리 지금까지 훈민정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성리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대표적인 인물 이황과 이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황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인간 심성의 근원인 이 별표, 이를 강조했다. 여러분, 이가 뭐냐면요, 성리학에서 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책에서는 인간의 심성이라고 나오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심성이기도 하지만 사물의 이치, 근원, 본질, 이러한 것들이 이라고 표현했어요. 안 보이네? 그러한 것들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왕은 이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왕이 어떤 책을 썼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자, 서, 절, 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주자라 밑줄 칠까? 주자? 성리학을 창시한 사람이 주자예요. 주자. 주자가 쓴 글을 바탕으로 쓴 책이 주자, 서, 절요다. 그리고 성악 10도는 별표 하나 치자. 성악 10도 중요합니다. 이따가 밑에 있는 이의 저서하고 묶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할게. 성악 10도 등 저수를 했다. 그리고 이의 학문은 일본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본 성리학 발달의 영향 밑줄 치자.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에 대해서 볼게요. 이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현실적, 개혁적, 동그라미. 책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알아볼까? 이황은요, 성리학은요, 아까 이왕 배운 이도 있었고요, 다른 표현인 기라는 표현도 있어요. 기. 그걸 묶어서 이기론이라고 해요. 이기론. 근데 이라는 사람은요, 이도 강조를 했지만 이만큼이나 기라는 걸 강조해요. 기. 이가 사물의 이치, 인간의 심성, 본질적인 측면이라면 기는 현상을 말해요. 현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착한 마음, 이게 이제 이라고 하자. 착한 마음이 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그런 분들을 일을 도와줬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부도 했어. 그렇게 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기라고 합니다. 기. 기는 현상이다, 현상.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실적 개혁적 경향이 강하였다. 저서로는 동호문답 밑줄 치자. 동호문답. 동호문답은 통치체제, 수치제도 등을 개혁하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동호문답. 자, 다음으로 성악지묘 별표 하나 치도록 할까? 성악지묘? 자, 성악십도하고 성악지묘의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책은 어떤 책이냐면 앞에 성하 두 글자가 똑같이 있지? 군주에게 임금이 읽는 그런 책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를 성악군조론이라고 해요. 성악군주론. 이때 당시 이왕과 이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은요, 임금의 어떤 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악십도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 성악십도는 군주 스스로 노력해서 성악을 공부한다. 이렇게 쓰자. 군주 스스로 노력해서 성악을 공부. 여기서 나오는 성자는 성스럽다 할 때 성스럽다 할 때 성자야. 학은 이제 학문할 때 학자야. 그래서 군주 스스로가 성스러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성악십도다. 성악십도는 성악을 10가지, 그 십은 열십자거든? 그리고 도자는 그림할 때 도자야. 그림도. 그래서 성악의 10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이 성악십도예요. 특징이 뭐라고? 임금 스스로 성악을 취득하는 것, 공부하는 것. 오케이. 성악지묘는요, 좀 차이가 있어요. 성악지묘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림은 아니고 이 집자는 모을 집자야. 성악에 관련돼서 모아져 있는 책입니다. 특징은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 현명한 신하가 임금을 보필해서 성악을 공부하는 것. 자, 다시 임금이 성악을 공부하는 건 똑같아. 근데 성악지묘는 스스로가 키워드가 스스로 공부해서 성악을 취득한 거고, 그리고 성악지묘는 현명한 신하가 도와줘서 임금이 성악을 취득하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편찬사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찬사업은 크게 역사서가 있고 윤리, 의례서가 있고 그 다음으로 지도, 지리서가 있어요. 이거는 수능특강 보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수능특강 역사서. 자, 조선왕조실록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역대 왕들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거 조선왕조실록을 역사를 담당하는 관청이 어디라고 했지? 기구가? 춘추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리고 역사를 쓰는 사람 뭐라고 한다 했었지? 사관이라고도 했었어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원고가 뭐라고 했지? 사초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한 조선왕조실록을 기록을 했었고, 고려사. 선생님 고려가 왜 나와요? 조선시대인데. 네, 고려사는 조선시대 때 고려에 대한 역사를 쓴 책이에요. 하나만 필기할까? 기전체라고 써봐. 기전체. 고려사 옆에 돼지꼬리하고 기전체. 기전체는 뭐냐면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기전체, 인물 중심의 서술이다. 이 정도만 필기할게요. 그리고 고려사를 쓴 목적이 뭘까요? 왜 조선시대 때 고려사에 대해서 썼을까?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조선이란 나라는요, 반란, 역모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이성계가 반역을 일으켰고 위화도 회군을 했고, 그리고 개성을 장악한 다음에 개경이죠. 개경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급진기합파하고 같이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그런 조선이라 왕조가 세워진 데에는
뭐랄까 정통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했단 말이야.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어떤 뭐랄까 정당성, 합리화 그런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고려사다. 쉽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필기할게요. 목적 땡땡 왕조,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고려사는 조선 왕조가 세워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동국통감 별표 하나 칠게요. 동국통감. 네, 성종 때 쓰여진 책이에요. 성종 때 쓰여진 역사서인데 시험에 빈출도가 높으니 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동국통감. 자, 윤리을에서 어떤 것들이 쓰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삼강행실도 별표 하나 칠까? 삼강행실도. 옆에 나와 있듯이 세종대왕 시기에 쓰였어요. 어떤 책이냐면 세 가지 어떤 부류,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적어볼까? 충신, 그리고 열녀, 그리고 효자라고 적어볼까? 여기서 말하는 삼강, 세 개라는 뜻이거든. 충신, 열녀, 효자. 이러한 부류들을 300명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는 거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림도 그려놓고 내용으로도 300명에 해당하는 효자, 열녀, 그리고 충신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다. 별표 하나 치자. 다음으로 국조올해의. 국조올해의는 뭐냐면 성종 시기에 쓰여진 책인데 의례와 관련된 책이에요. 의례가 뭐냐면 궁중의 행사 같은 거 할 때 지켜야 될 법칙, 법도 이러한 것들을 의례라고 해요. 총 5가지로 나눠요. 이건 안 적어도 돼. 길흉, 군, 빈, 가 이렇게 5가지 측면으로 행사를 치를 때 의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냐 이거를 정리한 책이 국조올해의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지리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특강 보도록 할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별표 치자. 중요하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어렵다, 길다. 이거 서답형으로 나오면 정말 어렵겠지? 자, 한번 적어볼게요. 혼일강리 국도 역대 지도는 태종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태종이라고 적어보자. 잠깐만. 자, 옆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내용이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종 동그라미 옆에 날개 부분 태종 동그라미 치고 태종 때 제작된 지도로 여기서부터 밑줄.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동양, 중국,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몽골 할 거 없이 동양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 그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이다. 정말 중요하겠지? 별표 하나 치자. 자, 이 지도의 특징 하나만 더 얘기하면 중국을 한가운데 놨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섬기는 그러한 조공관계였기 때문이었죠. 네, 중국 명나라였어요. 당시에 중국을 한가운데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려놨겠지?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크게 그렸어. 그 말은 우리나라 조선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도를 크게 그렸다. 물론 세계 지도니까 일본, 아프리카, 유럽 이런 지역들도 다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국여지승남. 이거는 내용이 없으니까 필기할게요. 성종이라고 적자. 성종 시기에 쓰여진 지도이다. 만들어진 지도다. 자, 이거는 설명만 들을게. 필기는 하지 말자. 팔도지리지라는 지도가 있었어. 이전에 팔도지리지라는 지도가 있었는데 그 조선의 팔도에 대한 지도거든. 근데 그게 완전히 정확하지 않아서 더 정확하게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든 지도가 동국여지승남이다. 자, 우리는 성종 시기에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지도를 그렸구나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 전기의 편찬 사업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동그라미 1번, 배경 볼게요. 조선 초에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위해서 과학기술 발달에 노력하였다.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기만 할게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2번, 농서 편찬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하여 별표 치자. 이거 중요합니다. 농사직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언급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3번 천문학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이 뭘까요? 네, 우주, 하늘을 관측하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해요. 왜 이 당시에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학문을 중요시하게 여겼을까? 네, 천문학을 공부함으로써 날짜 계산도 하고, 그리고 기후도 계산하고, 농경 국가였으니까 언제 쌀이 잘 생산이 되고 언제 수확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중요합니다. 별표. 태조 이성계 시기에 제작된 천문도이다. 지도입니다. 지도. 하늘, 별자리를 표현한 지도이다. 천문도다. 자, 다음으로 칠정산 별표 2개. 중요합니다. 자, 칠정산이 뭐냐면, 우리는 천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날짜, 또 기후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했었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역법이라고 하거든. 역법.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전까지는 중국의 역법을 항상 받았어. 예를 들면 당나라의 선명력, 그리고 수시력, 이러한 당나라의 역법을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다른 거야.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위치가 다르잖아.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역법이 어디 없을까? 정확한 기술이 없을까? 라고 세종대왕이 고민해서 정인지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만든 새로운 역법이 칠정산이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정산 바로 보겠습니다. 세종 때 지금부터 밑줄 치자. 한성은 한양을 말해요. 한성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해 편찬한 역법서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측정기구를 제작하였다. 측정기구 여러가지 측정할 수 있는 기구. 혼의, 천체를, 하늘을 보는, 별자리를 보는 그러한 천체 관측 기구를 혼의라고 한다. 어디서는 간의라는 말도 있어요. 간의. 간의는 뭐냐면 혼이랑 비슷한데 간단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관측 기구를 간의라고 해요. 똑같이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야. 간의.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앙부일구, 해시계입니다. 해시계. 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을 보고 시간을 파악하는 것. 앙부일구. 그 다음으로 자경루, 물시계. 이것도 보겠습니다. 물시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측우기, 강우량 측정기구였다. 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과학기구들입니다. 오케이. 이 세종대왕 때 천문학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하거든?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최민식 배우가 나오고, 왕이 아마 한석규 배우였던 것 같은데? 그 두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하고, 내용도, 역사적인 내용도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세기 이후에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들은 동그라미 5번 기술학을 천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과학기술이 침체되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다음으로 조선 전기 칠판에 공간이 없어서 안 적었는데 수능 특강으로 같이 볼게요. 양가로 5번 양반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 표 내용 보자. 문학
동문선이라는 시집이 있었어요. 동문선. 네. 그리고 예술 부분 볼게요.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 자, 고려시대에는 청자가 유명했잖아. 고려 청자. 근데 조선 전기에는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볼까?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리고 강의안의 고사관수도 이런 예술작품이 있었다. 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16세기가 지나게 되면 문학 부분에서 시조와 가사문학이 유행하였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 부분에서 조선 완전 초기에는 분청사기가 유행했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백자가 유행하게 돼요. 백자. 고려시대 청자, 분청사기, 백자 이렇게 연결지어서 흐름으로 기억하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자, 사군자. 이거는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전기의 사회 부분 그리고 조선 전기의 문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생각보다 양은 많은데 내용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신분제도, 양천제에서 반상제로 넘어가는 거 이해하는 거, 그리고 성리학 좀 더 깊게 공부하면 정말 어려운데 선생님이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성리학 어렵습니다. 뭐 이황의 대표 저서, 주자서저료, 그리고 성악, 식도 중요하다 했었지? 이의 저서 맞습니다. 동문문답도 있었고 중요한 게 별 붙인 거 성악, 지묘, 성악식도, 성악지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군주가 공부하는 거와 관련된 건데 성악식도는 군주 스스로 공부하는 것, 성악지묘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를 보필하면서 군주가 성악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